자, 이제 2023년 공인노무사 이제 2차 민사소송법이죠. 선택과목 민사소송법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해설 들기에 앞서서 일단 우리 그 이패스 코리아에서 민사소송법 들으셨던 일단 수강생분들 특히 별 문제 없이 잘들 답안지를 작성하셨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연습을 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 시간에서도 역시 이제 상계 부분은 나왔어도 또 나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들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2문의 경우에 그 다음에 3문의 경우에 등과 같은 단문의 경우에도 특히 3문의 경우에 장래이행예소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뭐 계속해서 소의 이익 중에서는 일단 특히 확인의 이익과 장래이행예소 이 부분은 이제 뭐 집중 출제 영역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대비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대 항소와 관련되어서도 2문이었었죠, 단문. 자, 부대 항소와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 한 번쯤 써보셨죠? 물론 그때의 경우에는 사례형 형태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출제를 드렸었지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 항소 부분은 뭐 이제 계속해서 시험 영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누차 강조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일단 우리가 예상했었던 범위를 뭐 당연히 벗어나지도 않았고요. 이미 게다가 이제 연습들도 많이 같이 했었던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어도 선택과목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고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자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먼저 올해 2023년 32회죠. 민사소송법 제1문부터 일단 이제 해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문제 1문은 뭐 예전처럼 항상 사례형 형태였었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험장에서 만나셨을 때 제가 제일 먼저 강조를 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었었죠? 자, 1문이 이제 50점짜리 문제가 나오는데, 자, 항상 우리는 뭐 연기 시간에서부터 계속해서 일단 이제 강조했었던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시간 안배다. 그렇죠? 자, 시간 안배를 말씀드렸고, 그러니 제일 먼저 문제가 나오면 도대체 이게 몇 점짜리 문제인지, 자,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문제 1문은 뭐 항상 그렇듯이 전체적으로 50점짜리 문제였었고요. 크게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1문이 자, 동그라미 1번 물음, 동그라미 2번 물음이라고 두 개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문제가 20점짜리죠. 그 다음에 30점짜리가 물음 2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그런 생각들이 혹시 나셨을 수가 있어요. 자, 1문보다, 즉 물음 1보다 물음 2가 어떻게 이렇게 30점이나 될까? 오히려 거꾸로 된 것 아니었을까? 즉 물음 1번이 30점, 그 다음에 물음 2문이 20점짜리 아닌가? 자, 여기서 이제 항상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것이 자, 30점짜리가 30점짜리인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물음 1문은 자, 기본적으로 20점짜리 문제 밖에 안 되는데 동그라미 1번 물음, 동그라미 2번 물음 등과 같이 뭐 문제의 줄수로 따진다면 더 많지요. 그리고 물음 2문의 경우에는 일단 물음 자체도 뻔하고, 그죠? 여러분들 이제 판단을 하기를 실제 뻔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30점짜리나 될까? 혹시 출제자께서 점수 많이 주시려고 선택과목 민사소송법 선택하신 분들을 위해 자, 이렇게 출제를 하신 건가? 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30점짜리가 30점짜리인 데는 이유가 있고 20점짜리가 20점짜리인 데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자, 20점짜리라고 한다면 20점 어치만 쓰고 그 다음에 30점짜리라고 한다면 30점 어치를 써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천천히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여러분들 다 잘 쓰셨겠지만 천천히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제 같이 물음을 일단 이제 해결해 보시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원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문제 첫 번째의 경우에는 자, 갑이 을을 피고로 해서 매매대금 채권 5천만 원 지급을 구하는 A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이 소송에서 을은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 그런데 6천짜리죠. 반대 채권으로 자, 상계 항변을 주장한 상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전제는 자, 갑이 을을 상대로 5천짜리 매매대금 지급 청구의 소, 그 다음에 이 소송 중에 을은 자신의 반대 6천짜리 대여금 채권을 들어 상계한다 라고 항변을 했음이라고 하는 전제로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먼저 물음 1번은 첫 번째, 상계 항변을 이와 같이 주장한 을은 이 A소 계속 중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소구 채권으로 해서 갑을 픽으로 하는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우리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판결이 전소, 그 다음에 소가 두 개가 있을 때, 전호소 관계에 있을 때, 자, 시험 물음에 판결이 확정되었다, 확정되지 않았다, 뭐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판결이 확정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자,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 두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물음 1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송 계속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판결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을은 자신의 6천짜리 지금 현재 상계 항변으로 제출했었던 대여금 지급 청구를 갑을 픽으로 해서 또 소를 제기했었다. B소죠. 자, 그러면서 물음은 이때 을이 제기한 B소는 적법한가? 자, 물음 자체가 적법 여부를 만약에 묻는다면 소송요건 문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이 문제는 뭐 특별하게 해설을 안 드려도들 다 아시겠죠. 그죠? 중복제소인가? 즉 민사소송법 25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제소인지, 이것이 이제 물음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물음까지 한번 가볼까요? 만일 갑이 제기한 A소 계속 전에 을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반환을 구하는 C소를 이미 제기한 바 있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 을이 이번에는 이미 갑을 상대로 C소를 제기했었는데 6천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후수에서 갑이 청구를 하자 여기서 상계항변을 한 경우, 이게 두 번째 물음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 경우에 을은 그 후 제기된 갑의 소에 대해서 자, 이와 같이 상계항변을 이렇게 주장해도 될 것일까? 라는 것이 또 역시 마찬가지 법리이죠. 자, 민사소송법 259조 자, 중복제소 여부와 관련된 논점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우리는 항상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었죠? 자, 문제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이 쓰실 답은 명확하게 해두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판례가 있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판례에 따른 견해를 웬만해선 도출하시라 라고 말씀드렸었죠. 판례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판례와 다른 견해가 혹시 여러분들 답안지에 현출되기 위해선 반드시 그렇다면 판례도 써두시고, 그런데 나는 이와 다르게 생각한다 라는 그런 식으로 답안을 쓰셔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웬만해선 이제 판례의 견해를 그대로 준수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해설 부분에서 나온 바와 같이 학설상으로는 자, 이와 같은 경우를 특히 동그라미 1번을 상계를 먼저 한 사건이라고 해서 자, 1번 사건을 먼저 상계 항변을 한 사건, 선항변형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물음과 같이 자, 청구를 먼저 했는데 그 다음에 상계 항변을 나중에 한 사건, 그래서 우리는 후 항변형 사건, 크게 둘로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뭐 물음 1번은 전체적으로 중복제소와 상계 항변과 관련돼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다뤘었던 바로 그 테마를 다루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자, 두 번째 요 소나 요 주장은 이제 우리 선항변이건 아니면 후항변형 사건이건 전체적으로 학설 대립이 있겠죠? 자, 이런 거 금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자, 중복소송에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중복된 주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지시켜야 된다라는 학설 하나.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민사소송법 216조. 자, 기본적으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라고 하는 것과 괴를 같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괴를 달리해도 됐냐 여부와 관련돼서 민사소송법 216조 제2항은 판결 이유 중 판단에 대한 것이지만 상계 항변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력을 주는 규정이었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수업 시간 중에 우리 이제 민사소송법 조문 굉장히 잘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259조 중복재소 금지와 관련된 민사소송법 규정은 한 문장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특히 상계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여부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 그러니 자, 중복재소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설이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 이제 제3설 영역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중복재소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판결의 모순저촉이라는 현상과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을 땐 상계 정의가 무너진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부, 이송, 그 다음에 변론 병합 등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설령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바람직한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위법, 즉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걸 하자라는 학설도 있는데 자, 이것을 통상 우리가 이제 개념 잡았을 때 반소 요구설 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중복재소 금지, 부정설의 기본 베이스에 따르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계항변을 어떤 식으로 행사했느냐라고 하는 상계항변의 행사 방법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그러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제시다, 자, 일단 서울대 이제 호문혁 교수님께서 채택하고 계신 견해인데, 자, 일단 제시 답안지처럼 하니 우리 이제 그 이미 자료에 있었죠, 공부를 할 때. 자, 그래서 만약에 상계항변을 예비적 항변 형태로서 제기를 했었다. 그렇다면 후소는 적법한 것으로 보되 만약에 이와 같이 예비적 항변 형태가 아니라 상계를 무조건적으로 먼저 주장을 한 사건이다. 자, 그렇다면 중복재소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였었습니다. 널리 이야기를 한다면 본체는 여기에 있었어요. 그죠? 자, 여기에 대해 판례 태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자료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 가능한 한 판결의 모순저촉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 소송을 이부, 그 다음에 이송 또는 변론병합을 시도했음이 바람직하나 자, 바람직한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법을 위반한 것, 즉 중복재소 위반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라고 했었는데 자, 뭐라고 했었죠? 맨 처음에 예전 판례는 자, 별소 선행형 사건이기 때문에 후항변형 사건이죠. 자, 여기에 대한 것밖에 없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 중 이미 우리가 모의고사 시간에 출제했었던 것 기억나시죠? 에 따른다면 이 경우이건 모두 마찬가지다라고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예전 판례 견해 그대로 갔을 때 전체적으로는 중복재소로 보아 금지된다? 자,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즉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이제 검토 견해를 굳이 낸다면 가능한 한 판례의 견해를 따르시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안 해결로 들어간다면 자, 요렇게 물음 한 번에 하나의 문제에 동그라미 1번 물음, 동그라미 2번 물음이 있을 때 뭐 이것 나름대로 별도로 쓰고 요것 나름대로 별도로 쓰고 뭐 굳이 그랬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출제자도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출제한 것은 아니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사안의 해결 들어갔을 때 동그라미 1번 물음에 대한 해결, 동그라미 2번 물음에 대한 해결. 자, 동그라미 1번 물음은 기본적으로 이 B소, 후소는 적법한가? 적법하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이러한 상계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가? 주장할 수는 있다. 됐죠? 자, 그렇게 결론을 내셨으면 뭐 특별한 것 없지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테마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득점 올리실 수 있었을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물음 첫 번째에 대한 이제 우리의 해결 부분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물음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는 보시자마자 아셨죠? 기판력 문제였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왜 30점 이나 됐을까?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30점짜리면 30점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30.5치 좀 자세히 쓰시라 하셨죠? 자,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이제 물음 자체는 같죠. 갑이 을을 상대로 5천짜리 매매대금 지급 청구에 소를 제기했었고, 자, 물음 두 번째 시작입니다. 갑이 제기한 이 A소에서 을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 주장을 했었다. 6천짜리 대여금 채권이었었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 자, 법원은 갑의 채권, 을의 채권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을 해서 갑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됐습니다. 나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기판력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국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 5천짜리 갑의 을에 대한 소구채권 존재함, 6천짜리 을의 갑에 대한 반대채권 존재함, 그리고 양자는 상계가 되었음. 그런데 상계는 대등의 한도 내에서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일단 5천 부분 청구권은 상계로 소멸해버렸고, 자, 6천짜리 청구는 그중 5천 부분은 상계로 소멸되었으며 1000짜리 부분은 그대로 존재함 이라고 결론을 내었을 거라고요. 그죠? 자, 이때 을은 갑을 픽으로 다시 자신이 상계항변으로 제출했었던 이 사건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요 청구를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즉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또 소를 제기했다. 6천짜리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자, 이와 같이 상계가, 일단 상계주가 하는 주장은 판결 이유 중 판단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우리 민사소송법 216조 제2항이 예외적으로 기판력을 주는 영역이죠. 원칙적으로는 제1항에 의하면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하나여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주문이 아닌 판결 이유 중 판단 부분임에도 기판력을 주는 경우가 유일하게, 그죠? 유일하게 상계항변 부분이었었다. 자, 그래서 결국 자, 6천 부분이 지금 현재 소구채권 5천 부분과 상계가 되었음. 자, 그렇게 판단 내려졌죠? 그래서 자, 이유 부분이지만 기판력을 갖는데, 자, 지금 현재 이 이야기는 청구의, 즉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객관적 주가 범위를 통과하고 났을 때 하는 작업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판력의 작용 국면은 무엇인가? 자, 작용 국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동선모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동일관계, 선결관계, 모순관계라고 하는 세 가지 관계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이미 상계항변으로 제출했었던 6천 지급 청구권, 이것을 다시 또 소를 제기한다면 동일관계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은 동일관계 사건이 된다. 됐죠? 자, 그런데 기판력의 작용 국면을 동선모로 굳이 나눈 이유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특히 기판력의 작용 국면 중 동일관계 사건 경우에는 기판력의 본질론과 괴가 다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판력의 본질론에 따른다면 기본적으로 모순금지설과 그 다음에 반복금지설 두 가지가 있고, 그렇죠? 특히 반복을 금지시키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승소자가 또 소를 제기했을 때, 패소자가 또 소를 제기했을 때 둘로 나눠봤을 때, 자, 반복금지설의 경우에는 승소자가 가지고 오면 또 당연히 소의 이익이 없어서, 그 다음에 패소자가 가지고 왔을 때도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 라고 해서 주장을 금지시키려고, 즉 기판력에 의해서 금지시키려고 하는데 그 입장이 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부적법한 주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모순금지설의 경우에는 자, 판결이 모순 저촉되는 현상을 방지하려는데 기판력에 그 본질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설이 바라보는 모순금지설은, 자, 승소의 경우에는 당연히 승소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패소자가 또 가지고 왔을 땐 무슨 주장에 의해 무슨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자, 이것은 기판력에 의해 각하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이다. 자, 여기까지가 악설 대립이었었는데 그 중에 우리 판례는 어떤 태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판례는 기본적으로 모순금지설의 입장에 있다. 하지만 승하택이 기억나시죠? 자, 승소자가 가지고 왔을 때 소위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시키는 것은 뭐 당연한데 자, 패소자가 가지고 왔을 때는 기판력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각하가 아니라 주장만 금지시키는 것으로 보아 다시 웬만해선 청구기각이라고 하는 또 패소 판결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승하택이라고 우리 남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승소자가 가지고 온 사건인가요? 패소자가 가지고 온 사건인가요? 승소자가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자, 피고 을이 승소 판결을 받은 거나 다름없죠. 원고는 5,000달러 지급 청구에 소를 제기했는데 상계로 소멸해버렸으니 그 한도 내에서 원고 패소 판결, 청구기각이라고 했었죠. 그러니 승소 판결을 받은 자는 을이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을이 다시 청구를 한 부분은 5천 부분을 다시 청구를 했잖아요. 자, 이 부분은 자, 승소자가 가지고 온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 즉 부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나머지 1000 부분에 대해서는 전소법원이 그래서 판단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했었죠? 을의 채권이 모두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죠? 문제상. 그렇다면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이 모두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6천 부분까지 다 인정이 되더라라고 법원이 판단 내린 부분 중에 자, 상계양변의 경우에는 216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 한도 내에서만 기판력을 갖게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기본적으로는 자, 5천 부분에 한해서는 기판력을 우리가 논할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1000 부분은요. 자, 기판력이 미치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판결 이유 중 판단 부분에 있는 부분이죠. 전소 확정 판결을 내린 법원은 판단을 했고 그러니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전소 확정 판결의 이유 중 판단 부분인데 그런데 기판력이 미치는 영역은 일단 아니고 그러면 뭐 생각했었죠? 항상 우리가 기판력이 미치는 부분 아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뭐 쓰자라고 했었죠? 구속력. 그래서 그래도 전소 법원이 내린 판단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판력은 아니지만 구속력, 즉 법원을 구속하는 일정한 힘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구속력에 관한 실론이 있었다. 자, 그래서 구속력을 인정하자. 학설상으로는 자, 구속력을 인정하자라는 학설과 그 다음에 자,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학설이 있었고요.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럼 어쩌자는 소리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학설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쟁점효설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의미 관련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자, 그 이외에 경제적 가치 관련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자라고 하는 학설, 즉 견해도 있었고요. 자, 이와 같은 견해가 있었는데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따른다고요? 자, 유력한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을 주겠다 라는 소위 증명력설, 증명효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효력을 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유력한 증거자료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전체적으로 강한 추정력을 주는 그런 형태로서 결론을 내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후소법원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다른 판단을 본안에서 내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물음 2문입니다. 물음 2문. 뭐 우리는 이제 잘 푸셨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 물음 2문 기판력 부분이 왜 30점인지 이제 알겠다. 그죠? 이것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속력론 요것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 그렇다면 이제 배점 비준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요 영역이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하니까 약 20점. 그 다음에 자, 구속용론 이 부분이 10점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앞부분을 좀 나름대로 잘 쓰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구속력 부분을, 즉 천만원 부분에 대한 구속력 부분을 잘 혹시 이제 시험장이다 보니까 일단 너무 앞부분에서 신나서요, 여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쓰시다. 자, 구속력을 혹시 놓치신 분이 있다면 생각보다 물음 이문이 일단 점수가 조금 덜 나왔네 라고 혹 생각하실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상했었던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 답안지를 쓰셨다면 좋은 득점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이 문제의 경우에 상기항변으로 주장한 이 사건 대금 채권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자, 우리는 항상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을까요? 최종 물음에, 즉 사례형 문제의 경우에는 자, 출제자의 최종 물음에 주목을 할 것. 그러니 자, 기본적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은 기본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거 소송 요건, 적법 요건 문제이죠. 그래서 소의 적법 여부를 출제자가 좀 집중적으로 많이 배점을 하고 싶으셨나 보다. 자, 그러면 결론에 있어서 뭐 25점, 5점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좀 아닐 것 같고요. 자, 출제자께서는 그냥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라고 하는 5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소송요건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일관계 사건이라면 우리 판례에 따랐을 때 이건, 아니면 학설상의 모순금지설이건 반복금지설이건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 됐죠? 자, 요 결론을 절대 잊지 말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칫 여러분들께서 혹시 수험장에서 흔들릴 수 있는 게 이게 기판력의 작용 국면 중 혹시 선결관계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자, 216조 제2항에 상계에 관한 판단 부분에도 기판력이 있으니까 기판력이 있는 부분과 후소 소송물이 동일하다. 그죠? 그러면 동일관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의문을 좀 혹시 시험장에서 가질 수 있어가지고 좀 혼동스러웠다면 그땐 좀 이제 여러분들이 흔들리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연습한 바에 따른다면 뭐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특히 물음 이문의 경우에는 우리 같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정확하게 답안을 구성하실 수 있겠었지만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지 못한 다른 수험생들께서도 다 잘하셨겠죠. 그런데 시험장에서 저와 같이 약간은 흔들리셨을 그럴 염려는 있어 보인다. 아셨죠? 만약에 수험장에서 흔들리셨다면요. 뭐가 흔들렸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기판력의 작용 국면 중 선결관계로 갔다면 이거 본안 부분인데 소는 일단 제기할 수 있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점수를 아주 많이 못 받으셨으리라 보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1번의 해설 부분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 문제를 접하는 순간 이제 우리 같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 잘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기분이 많이 좋았었는데 자, 다들 잘 하셨겠죠? 자,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었던 부분이고 바로 적중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일단 이제 뭐 좀 안심이었었습니다. 자, 그 이외에는 이제 2문, 3문은 제가 말씀드렸었죠. 최근 우리 시험 경향이 2문에서는 준사례형 2문도 결국 사례를 내고 싶으면 사례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종래 우리 시험 문제는 2문, 3문이 계속해서 이제 단문 문제로 출제가 되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단문으로 좀 많이 준비를 뭐 작년에 2문이 사례형 형태가 나왔다라고 해서 뭐 올해도 또 사례형 형태 문제가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대로 복귀를 해서 문제 2문, 문제 3문 모두 단문 형태로서 출제가 됐죠. 모두 각 25점짜리 문제였었습니다. 자, 장래 이행을 청구하는 소.
별도로 이제 그 해설지에 쓰진 않았죠. 이것은 단문이기 때문에 교과서 이제 보시면 바로 이제 우리가 교과서대로 원한 복귀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자, 장래 이행 청구의 소의 사실신변론 신결실 기준으로 이행기가 그 후에 도래하는 채권 이행을 구하는 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래 이행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적법 요건. 그렇죠? 자, 적법 요건으로는 항상 우리가 소의 이익 영역이었었죠. 자, 대상적격과 그 다음에 이 소를 제기할 필요. 특히 우리 민사선법은 장래 이행을 구하는 소의 경우에 자, 일단 미리 청구할 필요라고 하는 표현을 아예 써놨다.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확인의 이익 영역이건 아니면 장래 소 부분, 장래 이행의 소 영역이건 자, 대상적격 그 다음에 필요의 문제 둘로 나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대상적격과 관련돼서 뭐 따로 이제 뭐 단문은 이제 뭐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겠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원한 복귀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상적격 부분에 써야 될 부분, 그 다음에 필요 부분에서 써야 될 부분, 자, 이것을 쓰셨으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와 같은 소를 제기했을 때 나오는 판결이 있을 텐데 장래 이행 판결이겠죠. 그런데 이행 판결, 확정된 판결 중 혹시 정기금 형태로서 나온 판결이 있다면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라는 것도 도입되었다. 여기까지 쓰셔야 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답안지를 갖추어서 쓰셨다면 크게 문제없이 득점을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단문이니까 문제 3번으로 들어갈게요. 부대 항소와 분립 변경 금지 원칙. 이것은 뭐 이제 항상 좀 뭐 오래 아니면 뭐 항상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테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계속 부대 항소와 분립 변경 금지 원칙 부분을 연습을 주야장창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뭐 부대 항소 나오는 순간 뭐 나온다라고 했었던 것 출제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부대 항소 뭐 일단 규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법적 성질이 제일 중요했었죠. 그래서 학설상 이것이 항소다라는 학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소가 아니다라는 비항소설, 크게 두 개의 학설 대립이 있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부대 항소와 관련된 논의를 끌어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부대 항소라고 하는 것을 제기 타이틀은 하지 않았지만 부대 항소로 의제가 되는 영역들이 있었더라.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일부 청구와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또 많이 공부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대 항소 부분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을 때 분립 변경 금지 원칙과의 관계는 어떠하더라. 자, 이것이 이제 법조문에 나와 있지 않은 영역들이죠. 자, 그래서 법조문에 나와 있지 않은 요 영역들을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초안 잡으실 때 부대 항소와 관련된 나머지는 법률 조항을 쓰시면 됐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요 영역과 관련되어서는 여러분들 뭐 나름 괜찮게 답안지를 구성하시지 않았을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뭐 문제 2문 장래 이행의 소, 그 다음에 문제 3문 부대 항소 모두 이제 우리 예상 범위를 벗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자, 올해는 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소의 이익 영역과 관련돼서 출제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부대 항소와 분립 변경 금지 원칙, 뭐 올해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잘 쓰시지 않았을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합격자 발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민사소송법 선택하신 분들은 잘들 뭐 잘들이라기보다 이제 점수가 좋아야죠. 좋은 점수 받지 않았을까. 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빨리 끝냈습니다. 자, 민사소송법 해설 강의 2023년 올해 출제됐었던 것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수고답게 일단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좋은 답안지 현출을 하셨으리라 기대를 하면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